네, 계속되는 금리와 물가 상승, 코로나로 인한 생채기가 아물기도 전에 경제 위기에 대한 시그널이 전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민생 안정에 동력을 걸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경제 위기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 지표 요즘 심각합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네. 1,300원 돌파했거든요. 네. 제가 유학할 때만 하더라도 네.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네. 얼마나 좀 심각한 상황인지. 아마도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가죠. 네. 특히 한 만 40세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인생을 통틀어서 처음 만나보는 지표들이 많습니다. 네. 미국 물가 상승률도 41년 만이고 그 밖에 다른 여러 지표들도 정말 처음 만나는 지표들이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텐데요. 정말 말 그대로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은 줄어드는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에 있지 않나. 그렇게 굉장히 위협스러운 경제고 더더군다나 앞으로도 이 고물가 기조가 유지될 것 같고 앞으로는 더 금리 인상 행보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걱정스럽지만 앞으로 더 걱정이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있습니다. 걱정스럽다. 자, 저희가 지난주까지 물가 상승, 의식주 중에 식을 좀 다뤄봤다면 오늘은 부동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어요. 621 대책이 발표됐는데 우선은 전월세 시장 안정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전반의 내용이 좀 많이 담겨 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책 중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실패가 많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고 또 신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정책만큼은 대대적인 변화가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첫 번째 그 정책 결과를 발표한 결과 실망스럽다. 큰 변화가 없다. 이런 느낌이고요. 제가 더 중요한 걸 지목하고 싶다면 크게 이 부동산 정책에는 수요 정책과 공급 정책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공급 정책입니다. 이게 경제라는 측면을 고려해도 더 그런데요. 왜냐하면 건설사들이 분양을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국토교통부로 가서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인허가 받은 달로부터 대략 2년에서 3년 후에 분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공급 대책이 더 시급한 것인데 공급 대책은 하반기로 밀어놓고 수요 관련 대책 이거를 먼저 마련한다는 부분도 좀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정책이 아무래도 수요 관련된 정책들이 발표되다 보니 공급이 더 시급한 것인데 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자, 수요 관련된 얘기 우선 대책이 나왔으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가장 눈에 띄는 게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하는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네. 면제해주겠다. 네네. 요거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일단 상생임대인을 정의하면 더 좋겠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상생임대인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전셋값을 5% 이내로만 신규 계약할 때 조정해주는 그런 사람을 이제 상생임대인 하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전셋값이 예를 들어 1억이다. 그러면 1억 500만 원 이내에서 새로운 계약에서 청구 갱신을 하거나 신규 계약을 할 때 그 내에서 전셋값을 올린다면 상생임대인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상생임대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을 완화하고 또 그 혜택도 키우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 조건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여야 되고요. 그 주택이 9억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폐지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다주택자도 이제 이 혜택이 된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한 투자의 기회다라고 또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그 영역은 아니라는 거죠. 또 앞에 말씀하셨던 그 비과세 혜택 부분인데요. 혜택이라는 것도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이 양도세 비과세 면제가 되는 것인데 이 2년 요건을 또 면제하는 이런 것들도 이 혜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걸로 인해서 물론 이제 2년 무조건 거주해야 되는 그 조건이 풀리기 때문에 좀 물량이 나올 수 있어서 네. 약간 전세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지만 전세값을 잡는 데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공급에 많이 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라고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전셋값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결과적으로 전세 물량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전세 물량 자체가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세 물량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의 이 전세난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셋값이 뭐 크게 떨어지리라는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경제 여건이 고금리로 가고 있다 보니까 모든 임대인들이 하나같이 뭐를 선호할까요? 월세를 선호할까요? 전세를 선호할까요? 전세를 그렇죠. 그 선호하죠. 월세 선호가 현상 자체가 해소되고 전세 선호 현상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나니까 자연스럽게 이 정책과 상관없이 이 전세 시장이 좀 안정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는 물론 있습니다만 이 정책의 효과 때문이다라고 정의 내리긴 좀 없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막상 이제 혜택 대상인 임대인들은 잘 와닿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전반적인 생각이라는 제가 조사를 봤는데 네. 인터뷰를 봤습니다. 말씀하신 거랑 아마 같은 맥락에서 같은 그런 얘기를 맥락이고요. 하고 그러니까 있는 것 다주택자 같아요.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다주택자 혹은 임대인 입장에서 5% 이내로만 전세 가격을 조정하고 그리고 뭐 이 비과세 혜택을 볼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들이 다 계속 양도하지 않을 계획이야 하면 역시 대상이 안 되는 거고요. 오히려 5% 이상, 10%, 20% 전세값을 올려서 그것을 융통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임대인 입장에서. 아무래도 그래서 금리도 또 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한다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다. 정책의 효과가 아니라 거시경제의 효과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2020년, 21년 주택 가격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집값만 상승한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집값이 상승했고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중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실패도 물론 있겠지만 정책이 아니라 저금리의 영향이에요. 유동성의 영향이에요. 말 그대로 완화적 통화 정책이 집중되면서 자산 가치가 급등했었던 거죠. 그걸 막을 수 없듯이 지금처럼 긴축의 시대,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부동산 시장, 자산 시장의 변화는 이 정책의 영향으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는 같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도 나왔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전과 어떤 게 바뀐 건지 원자재값 상승했기 때문에 이것도 네. 상승해야 된다. 상한제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분양가가 그러면 오른다는 건가요? 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것으로 또 기대를 했었습니다. 건설사들이 특히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은 좀 아니다. 왜냐하면 또 아마 이걸 또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버리면 이 분양가가 엄청나게 급등할 겁니다. 네. 역사적으로 매번 그랬습니다. 폐지와 동시에 분양가가 크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음 있을 뭐 선거 같은 데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니, 애써 부동산 가격 나름 잡았는데 이게 다시 급등한다면 또 정책이 실패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합리화, 앞에 말씀드렸던 맞아요. 지금 뭐 건설 자재값 다 오르고 시멘트 가격, 철근 가격, 철근 구하지 못해서 건설이 중단되고 있어요. 그만큼 가격이 비싸지니까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든가 뭐 조합원 비료라든가 또 분양을 실시하다 보면은 당연히 여러 가지 정비 사업 이주 대출 이자가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보존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해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맞는 것이다라고 네, 보시는 거죠. 합리화를 시도한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제는 로또 부동산은 이제 사라졌다. 옛날에 사실 청약되면 로또 된 것처럼 굉장히 희박하기도 했고 네. 힘들었는데 이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개편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정확하십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 주택 시장이 보합세거나 마이너스 이 정도 찍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2020년에 급등했다가 21년에 둔화됐다가 22년에는 하락세로 접어드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분양가만 이렇게 높아지면 결국 분양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과연 이 분양을 받을 수 있을까, 포기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정책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우려, 이런 것들도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달 말에 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려서 투기 과열과 조정 대상 지역 일부 해제 검토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여기까지 좀 짚어보고요. 이제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부동산 대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구조 조정도 예고했습니다. 추경 경제부총리가 어디 이렇습니다. 파티는 끝났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윤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에 나섰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사실 뭐 공공기관의 운영 방안이 방만했다는 건 계속해서 지적돼 왔는데 이번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파티는 끝났다.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좀 짚어주시죠. 방만하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방만하게 경영했다라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비판이 지금 지목되는 건데요. 첫 번째로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과도한 복리후생입니다. 그 복리후생 중에 아마도 이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들 혹은 실업자들 이런 분들은 정말 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이거는 정말 그냥 공포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공공기관들은 사내 대출 제도가 있는데요. 1년 동안 대출 금리를 1% 미만으로 1억 원 이상을 대출해주는 그런 공공기관들도 있어요. 이건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이런 네. 것들도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들이고요. 400만 원대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방만한 그리고 앞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부채 문제. 부채 문제는 적자 경영 때문이거든요. 적자 경영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당연히 부채가 쌓이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 방만 경영을 지적하는 그러한 키워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적자 경영이었는데 성과급이 파티를 벌였다 이런 기사 나올 때마다 정말 많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자, 저희가 공공기관 개혁되면 그렇다면 현재 경제 상황에 좀 어떤 요인에 좀 플러스가 있을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죠. 기본적으로 2022년 하반기의 숙제, 이 경제적 숙제는 물가입니다. 그럼 공공기관의 말 그대로 경영 혁신을 만들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전이라든가 뭐 그밖에 뭐 수도, 뭐 그밖에 뭐 가스 다 마찬가지, 지하철 뭐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경영을 개선하려면 가격을 올려야 되겠죠. 가뜩이나 물가가 문제인데 공공기관의 이런 가격대가 올라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그게 제일 우선되는 걱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관련 얘기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